삼국지 3. 하얀 부용. 그것은 약 50명쯤 되는 작은 도적 부대였다. 그 중에는 나귀를 타고 있는 둘이나 셋쯤 우두머리가 마원이의 모습을 보았는지 채찍으로 무얼 가리키더니 절쪽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왔다. 야, 이주범 늦었잖아. 마원이가 돌계단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오, 대방, 여기 있었는가? 이주범이란 남자와 그 밖의 일행이 모두 안장에서 내렸다. 고개의 공자묘에서 기다리겠다기에 거기로 갔더니 아무도 없어서 우리만 골탕 먹었네. 우리가 늦긴 모르죠. 그들은 땀을 닦으면서 오히려 마원이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저희끼리 농담인 모양으로 꾸짖는 마원이도 껄껄 웃을 뿐이었다. 그런데 간밤에 수학은 어떤가? 낙양선을 찾아 각지의 상인들이 어지간히 많이 묵었을 텐데. 큰 벌이는 없었지만 한 마을을 불사를 만큼은 있었네. 그 재물은 죄다 말해 싫어. 전처럼 병영의 창고로 보냈어. 요즘에는 양민들도 돈을 땅에 묻어 감추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장사치들도 대우를 짜서 우리가 습격하기 전에 도망쳐 버리기 때문에 예전처럼 쉽지는 않네. 그러고 보니 간밤에도 아까운 녀석을 하나 놓쳤지 뭐야. 아까운 놈. 뭔가 값진 보물이라도 가지고 있었나? 뭐 사금이나 보석은 아니지만 낙양선에서 차를 산 놈이 있었다네. 알다시피 맹주 장강님은 차라면 눈을 번쩍 뜨시지 않나? 이걸 꼭 빼앗아 대연양사께 바치려고 그놈이 묵는 여인숙을 알아두었다가 그 근처에서 불 질러 들어가 보았더니 어느새 도망쳐서 그만 놓치고 말았네. 그 녀석이 근래의 실책이라네. 도적 이주범은 유비 바로 옆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유비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무심코 품속에 감추고 있는 작은 주석 단지를 살짝 만져보았다. 마원이는 아쉽다는 표정으로 새삼스럽게 뒤에 서 있는 유비를 돌아보고 다시 이주범에게 물었다. 그놈은 몇 살쯤 되는 녀석이었나? 글쎄, 나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알아낸 부하의 말에 따르면 젊고 조촐한 행색의 사내인데 어딘지 모르게 늠름해서 만만한 놈은 아닌 것 같았다고 하더군. 그러면 혹시 이놈이 아닌가? 마원이는 바로 옆에 있는 유비를 가리키며 말했다. 뭐? 이주범은 의외의 표정을 짓다가 마원이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의심했다. 그 녀석일지도 모르겠네. 이봐, 정봉. 그는 연못가에서 쉬고 있는 부하들을 향해 외쳤다. 수하인 정봉이 부름을 받고 무리에서 달려나왔다. 이주범은 황하에서 차를 거래한 젊은이가 이 남자가 아니냐고 유비의 얼굴을 가리키며 물었다. 정봉은 유비를 보더니 주저없이 바로 대답했다. 예, 이놈입니다. 이 젊은 놈이 틀림없습니다. 좋아. 이주범은 정봉을 밀어젖히며 마원이와 함께 느닷없이 유비의 양손을 좌우에서 비틀어 잡았다. 이봐, 내 놈이 차를 감추고 있다고? 그 차 단지를 빨리 이리 내놔라. 마원이도 족치며 이주범과 함께 유비의 팔을 비틀면서 위협했다. 내놓지 않으면 당장 목을 벨 테다. 지금 말한 것처럼 장각 양사께서 좋아하시는 것인데 양사의 권세로도 좀처럼 구하기 어려운 귀한 물건이다. 내 놈 같은 촌뜨기가 차를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들 손을 거쳐 양사께 바치거라. 유비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고향의 어머니가 얼마나 그것을 기다리고 계실까를 생각하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괴로웠다. 어떻게 여기를 피할 재간이 없을까? 유비는 여전히 미련을 갖고 양손의 아픔을 꼭 참고 있었는데 이주범이 사정없이 유비의 허리를 걷어차며 소리쳤다. 벙어리냐, 귀머거리냐, 이 자식아. 이주범은 다시 비틀거리는 유비의 앞섭을 움켜잡으며 눈을 부릅떴다. 저기 피해 굶주린 50 부하들이 이쪽을 보고 먹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 냉큼 대답해라. 유비는 두 사람의 발등 앞에 꿇어 엎드린 채 아직도 어머니의 선물을 팔아 이 자리를 모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득 고개를 드니 절문의 그늘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아까 그 노승이 보였다. 손짓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물건 따위를 아까워하지 마라. 원하는 건 뭐든지 줘라. 줘. 유비도 곧 생각을 고쳤다. 맞다. 이 몸을 다치게 되면 어머님께 큰 불효가 된다. 그래도 품속에 차 단지는 내놓지 않았다. 그 대신 허리에 차고 있는 칼끈을 풀어 애원했다. 이것은 아버지의 유물로서 제 목숨 다음 가는 물건입니다만 이걸 바치겠습니다. 제발 차마는 눈 감아 주십시오. 그래, 그 칼은 내가 진작부터 눈독 들이고 있었다. 주는 거니 받아두지. 마원이가 칼을 빼앗아 들고 차는 난 몰라. 하며 딴청을 부렸다. 이주범은 전보다 더욱 분노하며 한 사람에게는 칼을 주면서 자기에게는 왜 차 단지를 내주지 않느냐며 무섭게 따졌다. 유비는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주석 단지를 기어이 내놓고야 말았다. 이주범은 무슨 보물이라도 얻은 양 두 손에 들고 좋아했다. 이거야, 바로 이거야. 낙양의 명차임이 틀림없다. 필시 양사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도적의 부대는 곧 출발할 것 같았는데 이때 염탐꾼이 달려와 여기서 10리쯤 앞에 물가의 현의 관군 약 500이 진을 치고 우리를 찾고 있다는 보고를 전했다. 그러면 오늘 밤은 여기서 묵기로 하자. 약 50명의 황건적은 그대로 저를 숙소로 삼고 걸머진 식량 주머니를 풀기 시작했다. 저녁을 준비하는 혼잡을 틈타 유비는 지금이야말로 도망치기에 알맞은 기회라고 생각해 문을 슬며시 밀어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했다. 야, 어디 가냐? 적의 파수병이 보자마자 여럿이 그를 포위하고 안쪽에 있는 마원이와 이주범에게 즉시 알렸다. 유비는 결박되어 제당의 둥근 기둥에 묶였다. 그곳은 바닥에 기와를 깔려 있고 둥근 기둥과 작은 창문밖에 없는 석실이었다. 이봐, 육아야. 내 놈은 내 눈을 속여 도망치려고 했겠다. 짐작건대 내 놈은 관의 밀정일 것이다. 아니, 틀림없이 현군의 밀정이렸다. 오늘 밤 10리쯤 앞까지 현군이 와서 진을 치고 있다는데 거기에 알리기 위해 빠져나가려고 했지. 마원이와 이주범이 번갈아 와서 그를 고문했다. 어쩐지 내 놈의 얼굴이 좀 특출나다 했더니 현군의 밀정이 아니면 낙양 직속의 밀정이거나 하여간 관료일 것이다. 너는 자, 바른 대로 불어라. 불지 않으면 아주 아플 거야. 끝내는 마원이와 이주범 둘이서
유비를 걷어차며 욕을 퍼부었다. 유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바에는 천명에 맡기고 마음을 가라앉힐 수밖에는 없었다. 이놈은 보통 수단으로는 입을 열지 않을 것 같네. 이주범은 유비가 버티고 있자 마원이에게 이렇게 제의했다. 아무튼 내일 새벽에 나는 여기를 출발해 장각 양사의 사령부에 가서 차 단지를 바칠 겸 양사께 무난 인사를 드릴 생각이었는데 그때 이놈도 끌고 가서 대방군 본부에 군법회의에 붙여보면 어떨까? 근사한 수확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좋겠다고 마원이도 동의했다. 제당 문은 굳게 닫혀버렸다. 밤이 깊어지자 높은 창문에서 오늘도 가을밤 하늘이 선명히 보인다. 그러나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갈 재간이 없다. 어디선가 말 우는 소리가 난다. 관군이 공격해왔다면 참 좋겠다. 그렇게 유비는 희망을 이어갔지만 그러나 그것은 순찰하고 돌아오는 두세세의 졸개인 모양으로 그 후에는 고요해지고 아무 소리도 없었다. 어머니께 효도를 하려다 오히려 큰 불효자식이 되고 말았구나. 죽는 내 몸은 아쉽지 않지만 노모의 여생이 비통하고 불효막심한 내 주검이 들판에 버려지는 것이 썩을프다. 유비는 별을 보며 한탄하고 있었다. 그리고 효도를 하면서 분에 넘치는 소망을 가진 것이 잘못이라고 후회했다. 도적의 본부에 끌려가서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한 끝에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여기에서 죽어버릴까 이렇게 생각했다. 죽으려 해도 몸에 칼이 없었다.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고 죽을까. 혀를 깨물고 밤하늘의 별에 빌면서 죽을까. 유비는 괴로워하며 망설였다. 바로 그때 그의 눈앞에 난데없는 밧줄 하나가 내려왔다. 그것은 신이 내려주는 것처럼 높은 창문에서 돌 벽을 타고 주르르 늘어지는 것이었다. 아, 사람의 그림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네모진 밤하늘이 있을 뿐이다. 유비는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러나 곧 허사임을 알아차렸다. 몸은 결박되어 있다. 이 결박을 풀지 못하는 한 구원의 손길이 거기까지 왔어도 나갈 방법이 없다. 아, 누구일까? 누군가가 창문 아래에서 구원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유비는 더욱더 몸부림쳤다. 그러자 그의 행동이 느려서 빨리 하라고 재촉하는 것처럼 외부의 사람이 초조한 모양이다. 높은 창문에서 늘어져 있는 밧줄이 좌우로 움직였다. 줄 끝에 매어 있는 단검이 흰 물고기처럼 딸그락딸그락 기와 바닥을 때리면서 춤추고 있었다. 발끝으로 단검을 끌어당겼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손에 들고 자신의 결박을 푼 후 유비는 창문 아래에 섰다. 빨리, 빨리라고 말하는 듯 말없는 밧줄은 밖에서 뜻을 전달하며 흔들거리고 있다. 유비는 그것을 붙잡았다. 돌 벽에 발을 딛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 밖에 서 있는 것은 낮에 혼자서 의자에 걸터 앉아 있던 그 노승이다. 뼈와 가죽만 남은 그의 앙상한 그림자였다. 지금이다. 그 손이 부른다. 유비는 곧장 땅 위로 뛰어내렸다.
기다리고 있던 노승은 그의 몸을 부축하고서 말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절 뒤에 숲이 있었다. 나무 사이의 샛길조차 가을밤에 훤하게 밝다. 노승, 노승. 도대체 어디 쪽으로 도망치십니까? 아직 도망치는 게 아니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저 탑까지 따라오시오. 달리면서 노승이 가리켰다. 바라보니 과연 숲 안쪽에 나무 끝보다 더 높이 솟아있는 오래된 탑이 있다. 노승은 다급히 고탑의 문을 열고 안으로 사라졌다. 그러고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어찌 된 일일까? 유비는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혹시 도적의 졸개가 쫓아오지 않을까 여기저기 살피고 있었다. 젊은이, 젊은이. 이윽고 작은 목소리로 부르면서 탑 속으로부터 노승은 무엇인가 끌고 나왔다. 어라? 유비는 눈을 휘둥그레 떴다. 노승이 끌고 있는 것은 말의 고삐였다. 은색 털은 지닌 아름다운 백마가 보였다. 아니, 백마의 보드라운 털과 안장에 화려함 따위는 더 말하기조차 우스울 뿐이다. 그 말에 이어 뒤에서 걸음도 사뿐사뿐, 세상의 바람에도 떨 것만 같이 청초하게 자태를 드러내는 미인이 있다. 눈썹의 수려함, 새하얀 귀밑, 그리고 수심을 듬뿍 머금은 눈동자. 별빛이 맑은 밤의 빛에 비친 탓인지 도저히 이 세상 사람으로는 생각되지 않는 것이었다. 청년, 내가 그대를 도와준 것을 은혜로 생각한다면 도망치는 길에 이 아가씨를 데리고 여기서 10리쯤 떨어진 북쪽 물가에서 진을 치고 있는 관군의 부대까지 모셔다 드려주시오. 불과 10리인데 이 백마를 몰기만 하면. 노승의 말에 유비는 아무 대꾸 없이 이해하고 대답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부탁보다도 아가씨가 너무도 지나치게 아름다워서 그런지 주저했다. 노승은 그가 주저하는 것을 달리 생각했는지 이렇게 말했다. 그래, 근본도 모르는 부인이라고 의심이 들겠지만 걱정하지 마오. 이분은 바로 얼마 전까지 이 지역 전을 지키던 영주님의 딸이오. 황건적에 난입이 있은 후 현성은 불타고 영주님은 살해되고 부하들은 산산이 흩어졌소. 이 절마저 이 꼴이 되고 말았지만 난전 중에 헤매고 있던 따님을 실은 내가 이 탑에 몰래 숨겨두었소. 노승의 눈이 문득 그 꼭대기를 쳐다보자 성긴 숲을 지나가는 가을바람 외에 갑자기 사람의 발자국 소리와 말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유비는 눈을 돌렸다. 아니, 움직이지 않는 편이 좋소. 당분간은 오히려 여기에 그대로 있는 편이. 노승은 그의 소매를 잡고 이런 위급한 중에도 얘기를 계속했다. 현의 성주님의 딸은 이름을 부용이라 하고 성은 홍씨, 또한 오늘 밤 근처의 물가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관군은 분명히 앞서 흩어진 성주님의 관리들이 병사를 모아 황건적에 복수를 계획하고 있음이 틀림없다는 것. 그래서 부용 아가씨를 거기까지 데려다 주기만 하면 다음은 예전의 부하들이 보호해 줄 것이니 백마의 등에 두 사람이 타고 지름길로 단숨에 도망치도록 이렇게 간절히 말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유비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러면 스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 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놓쳤다고 도적들이 알면 스님이 위태롭습니다. 염려하지 마오. 살아있다 한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겠소. 하물며 십수일을 풀뿌리와 벌레를 먹고 모제 목숨을 이어온 가련한 신세여. 그것도 홍씨 댁의 따님을 구하고 싶은 일념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일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고 그대라는 청년을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었으니 지금 죽어도 아니없소. 노승은 말을 마치자 바람처럼 탑 속으로 그림자를 숨겼다. 부용은 노승을 부르며 그 뒤를 따랐지만 순간 탑의 문은 안에서 닫혀버렸다. 스님, 스님, 부용은 어진 아비를 잃은 것처럼 문을 두드리며 울고 있었는데 그때 높은 탑 꼭대기에서 다시 노승의 목소리가 들렸다. 젊은이, 내 손가락을 내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시오. 이 숲에서 서북쪽이오. 북두칠성이 반짝이고 있어. 그것을 목표로 그냥 도망치시오. 남쪽도 동쪽도 절 근처도 도적들이 길을 막고 있어. 도망칠 길은 서북쪽밖에 없어. 그것도 다급하오. 어서 백마에 채찍질하시오. 예, 유비가 대답하며 쳐다보니 노승의 그림자가 탑 위의 돌란간에 서서 한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가씨 빨리 타시오.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오. 유비는 부용에 가는 허리를 안아 백마의 안장 위로 올렸다. 부용의 몸은 매우 가벼웠다. 유연하고 고귀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유비의 어깨에 걸쳐졌고 유비의 볼이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에 닿았다. 유비도 목석은 아니다. 일찍이 몰랐던 두근거림에 피가 뜨거워졌다. 그렇지만 그것은 땅에서 안장 위까지 그녀의 몸을 안아 올리는 잠깐 동안뿐이었다. 실례하오. 유비도 뛰어올라 안장에 앉았다. 한 손으로 그녀를 부축하고 다른 한 손으로 고삐를 잡고 노승이 가리킨 방향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탑 위의 노승은 그 광경을 내려다보더니 우리 일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갑자기 환성을 질렀다. 보아라, 보아라. 흉한 구름이 거치고 밝은 별이 나타난다. 백마는 달리며 황색먼지는 사라진다. 앞으로 수년 안은 아니겠지만 젊은이여 빨리 가라. 안녕히. 말을 마치자 노승은 스스로 혀를 깨물고 탑 위의 돌란간에서 백척 아래의 대지에 몸을 날렸다. 삼국지 3편 끝. 삼국지는 4편에 계속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빠르게 삼국지 다음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